네, 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로도 저희 출발 징수와이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오늘 출발 징수와이드 2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인 김동섭 이사와 함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얼마 전 유로존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요. 네덜란드 법원에서 애플과 삼성 간의 갤럭시 탭 특허 소송에 삼성이 승소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과 종목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합니다. 교보증권 청담지점 최희용 대리가 당분간 중소형주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중에 주목해야 될 종목은 어떤 것들인지 콕 집어준다고 합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안종호 팀장과 함께 신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코스닥 시장의 전망, 최근 가격 인상에 따른 기대감으로 음식료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음식료 업종에 대한 전략을 세웁니다.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가 상승폭이 좀 둔화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0.34, 0.03포인트로 현재 보합선까지 밀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57.6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15일 유로 국가의 부채 위기는 이제 고비를 넘겼고 앞으로 유로존에서 퇴출당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유로존 경기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진단했다고 하죠. 참, 시장이 이제 갈 때가 됐나요? 악재는 거의 잘 안 나오고요. 호재 뉴스가 좀 상당히 시장에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 3대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하고 또 S&P하고 무디스 그중에서 피치가 먼저 유럽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유럽 위기가 이제 고비를 넘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유로존 17개국이 이제 3년간 재정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기축을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로존에서 퇴출당하는 국가가 없거나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그걸 얘기하기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U12에서 지난번에 무제한 국채 매입을 언급했지만 아직 진행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독일이 성장보다는 여전히 긴축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이제 강세 마인드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유로존 금융이기 때문에 유로존에 어떤 투자를 꺼려했었는데 유로존 은행체에 접근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피치가 그러면서 주장한 것은 이제 올해 유로존 위기 종식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해가 되느냐 거기에는 이제 각국 정부가 약속한 부분 개혁이나 재정 조작 감축을 얼마나 실행하고 이행하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신용평가기관에서 계속해서 비관적인 어떤 코멘트를 제시했던 기관들이 드디어 좋은 내용을 좀 얘기해 준다는 거 이것이 시장에는 투심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에서는 때 아닌 금 회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독일이 맡겨놓은 금을 미국에 맡겨놓은 금을 미국이 독일 정부에게조차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자 그동안 이제 독일이 전체 금 보유량의 막대한 양이죠 약 45%를 미국에 보관을 해왔다고 하는데 자 이번 회수 운동에 따른 시장 영향을 분석해 준다면 어떤 걸까요? 이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은 미국 중앙은행 소속 있죠 뉴욕 연방은행에 이제 독일의 금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 정부에서 자신의 보관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죠. 사람이 돈이 있으면 계속해서 통장을 보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랬는데 뉴욕 연방은행에서 그걸 다 보이지 않고 일부만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론에서 질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2차 대전 후 냉전 시대 때 소련의 침공을 우려해서 독일에서 한 전체 금의 70%를 해외에다가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75% 그 중에서는 45%는 미국, 그 다음에 13%는 영국, 프랑스에는 11%를 보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그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분데스방크에서는
그러면 이제 금을 다시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 프랑스에 맡긴 것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해외에 맡긴 금 한 150톤 정도를 회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금이 500톤의 가치가 그 온스당 1,600달러를 계산하면 282억 달러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유추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독일이 미국을 못 믿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독일이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 상황 부채에 대한 문제도 좀 계속해서 교착 상태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달러도 너무 많이 찍어서 달러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하나 작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지금 그 아까 피치에서도 뭐 좋은 코멘트를 했지만 그리스가 살아난다 이건 사실 장담 못하거든요.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돈을 갚을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일시적으로 변통해서 막은 거라고 봐야지 이것이 이제 살아날 거냐라고 본다면 사실 저도 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쓸 돈은 그 그리스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를 계속해서 막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가 하나 터지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터지면서 그 주변 국가,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까지도 그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그리스를 막았다고 본다면 향후 시간이 지나면 유로화 붕괴에 대한 조치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달러를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전 세계 기축통화로 달러를 선호하는데요. 이 달러의 시대가 끝나고 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해석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이 사실은 금을 사재기를 하고 있는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달러의 기축통화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도 금본위 제도가 한번 좀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히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사실 지금 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지만 갚을 능력이 있느냐 그런다면 거의 확률적으로 부족하다. 그렇다면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결국 그리스로 인해서 시장을 좀 어려움을 겪을 때 독일이 살아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진행된 갤럭시 탭 관련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승소를 했다고요? 네, 네덜란드 법원에서 이제 올해 이제 새해 첫 특허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또 주가가 빠집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더 가긴 좀 부담스럽죠. 애플이 700불을 찍고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사실 버티는 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별화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글로벌자가 끌어올린 것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애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특허 전쟁까지 터지면서 시장이 좀 약간 이상한 상태가 흘렀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유로존에서는 애플보다 좀 강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삼성전자 태블릿 PC는 그 갤럭시 탭 10.1에 대해서 그 디자인 특허죠.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일단 올해의 출발선을 아주 좋게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허의 영향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유로존에서는 미국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고, 요번에 그 23일 날 있는 ITC 무역협회 미국 무역협회에서 발표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내일은 이제 중국의 실질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별다른 호재가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시장 예상치와 또 이에 따른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지금 그 시장에 나오는 건 7.8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거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7.8은 맞을 확률이 높은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서프라이즈를 원하죠. 8이 넘어가기를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8이 넘어가게 되면 중국이 GDP 성장률이 다시 7.4에서 8로 오는 데까지 걸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죠. 그래도 어쨌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시아 시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는데 이것이 이제 지난번 도시화 작업에서 내수를 진작하는 쪽이라면 글로벌 나라들의 어떤 기업들은
중국의 수출을 좀 늘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예상치 이상이 나온다면 일단 중국은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동차가 선두에 있죠. 자동차가 선두에 있었고 삼성전자가 선두에 있다가 삼성전자는 계속 취하고 자동차는 약간 소강 상태. 그 사이에 2007년도에 차화정은 완전히 무너졌었는데요. 그때 무너진 가격이 고점 대비로 3분의 1도 막 났죠. 중국 지수가 똑같이 3분의 1 났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이 상승하면 그동안 기지개 못 폈던 중국 관련주, 화학이나 정유주 이런 종목들이 한번 힘을 쓸 수 있고 또 철강주도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기대치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18일 날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7.8 이상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힘이 없는 모습이 일단 연출이 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두 양시장이 일단 강보합 정도로 일단 시장을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상당히 수급적으로나 어떤 모멘텀이 지금 없는 증시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엔 내일 있을 중국의 4분기 GDP 발표를 기점으로 반등이 크게 나오게 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간만에 좀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사는 폭이 비차익 쪽에는 278억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현물 시장에서 273억을 사는 걸로 봐서는 손매매는 어쨌든 팔고 있다. 여전히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익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베이시스가 어제 0.8에 끝나서 오늘 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걱정을 했는데 아침 외국인이 오늘은 선물의 소폭 이제 200계약, 300계약 정도 사주면서 베이시스를 조금 벌리면서 프로그램 차익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오전장은 그런 위험이 없었던 거에 비해서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 선물을 대거 매도하면서 결국엔 베이시스를 축소시키면서 프로그램 차익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프로그램 물량 상당히 섣부르게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요. 개인 87억 팔고 있고 기관 152억 팔고 있는데 많이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은 또 연기금 쪽에서 어제에 이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51억 정도. 일단은 개인이 매수세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이 비차익 매수가 만약에 없어지고 차익 거래가 베이시스 악화로 나온다면은 결국 매도 전환이 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기관이 어제 일단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만 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 30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56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기관이 사면은 하락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이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분별로 좀 순환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코스닥 내 떨어지는 업종이 더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섬유의료 그리고 기계장비, 컴퓨터 서비스 업종, 운송업종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종이목재 그리고 방송 서비스, 오락문화 이런 것들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전력이 최근에 어쨌든 전기료 인상 때문에 많이 올랐던 점이 사실 좀 단기간에 30% 가까이 주가가 방어주가 올랐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고 기관의 매물, 외국인의 매물이 나오면서 전기가스 업종이 시장 대비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각각의 속내는 오늘 어떤 것일까요? 네, 외국인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선물로 베이시스를 조절을 하면서 국가 우정국사보가 차익 거래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갖고 놀고 있습니다. 요새 시장을 거의 선물 한 몇천 계약 가지고 갖고 노는데요. 결국에 프로그램 물량이 진짜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좀 경고 메시지를 제가 외국인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지금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어쨌든 아마 상반기 안에 저는 금리가 또 한 번 인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종합과세도 지금 세제 개편안이 되면서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되고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고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단타를 하는 개인들도 많고 큰 손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수익은 안 나니까 좀 답답하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항상 주식
시장에 좀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게 지금의 개인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어쨌든 자본이득에 대해서 가세가 없지 않습니까? 뭐 개인한테 정말 뭐 좋은 시장이긴 하죠. 돈을 벌기만 하면은. 그리고 기간은 연기금만 믿고 조정을 받았으니 일단은 사면 되는 건가? 사실 먼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어쨌든 연초 2040포인트에서 거의 60포인트 이상에 빠졌기 때문에 이만하면은 11월 16일부터 올린 증시에 이격 갭을 메우지 않았냐 생각하면은 사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물량이 어쨌든 매수가 매일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요. 투신권의 매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 증권 쪽에 어떤 차익 물량이 아직도 한 4천억, 5천억 남았다는 것이 수급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개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참 매매하기 힘듭니다. 저도 네. 뭐 내수주, 방어주로 매매를 2, 3% 내기도 사실 되게 어려운 시장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세계은행이 성장률을 전망 기준 3%에서 2.4%로 밤사이 대거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에 반해 미국 금융주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어떤 JP모건은 어떤 투자에 대한 손실금이 최대치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보다 상해 서프라이즈로 올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는 못 올랐습니다. 뭐 S&P 500이나 나스닥은 조금 올랐지만 다우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적 우상향 예상보다 상회했다는 것을 시장이 미리 알고 좀 미국 증시가 먼저 올랐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최근에 좋아졌던 경제 지표들 그런 거랑 맞물리는 거랑 좀 대치되는 게 세계은행에서 성장률을 3%에서 2.4% 낮춘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이머징 시장도 그동안에 계속 회복을 보였다기보다는 가파르게 회복을 보였는데 이제는 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하향 조정될 영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요. 지금 유동성은 풍부한데 어떤 기본적으로 국가들의 어떤 경제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이죠. 그런 거는 우리나라 기업 펀더멘탈이 지금 받쳐주지 않듯이 참 딜레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풀리면서 경제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경제가 좋으면 또 역으로 돈이 풀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참 주식 투자하기에 펀더멘탈 기본 논리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데 유동성이 이제 받치다 보니까 하방 경직은 만들어내고 있고 근데 업종별로 차이는 점점 많아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삼성전자 좀 얘기를 같이 드리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150만 원이 어제 무너졌고요. 오늘 148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1%대 하락. 오늘 현대차 기아차는 반등이 나서는데 이게 결국에 이렇습니다. 엔달러가 오늘 0.4%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엔화 약세가 다시 이틀 동안에 잠깐 행보를 하다가 다시 반등에 나서는데요. 결국 다음 주 그 통화정책 일본에서 있을 거에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올릴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달러가 90엔을 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동안 가파른 상승 속에 이틀 동안 행보를 했다고 봅니다. 어제 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중국 내에서 현대차 자동차 판매율이 올라갔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지금 자율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운수장비 업종은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시장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기 때문에 조금 오르고 있지만 삼성전자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환율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되지만 지금 애플의 주가 하락, 물론 밤새 애플이 4% 반등을 나섰지만 500불이 겨우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애플에 대한 그런 투자 의견을 계속 하향하고 있어요. 그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애플은 계속 월가의 애널들이 무한 코를 외쳤습니다. 뭐 1000불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았는데 이제는 수그러들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영원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150만 원 이상은 오버슈팅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지수가 61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5일선을 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강보합이긴 하지만 여전히 회복 못하고 있고 이게 강하게 양봉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상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차트도 일봉 차트 보시면은 결국에 60일 이평선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갭을 메운다는 건 이 정도 갭은 기본적으로 메워야 됩니다. 140만 원 초반이 될 텐데요. 지수가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다고 판단이 들죠.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수 ETF를 단기 매매하시는 게 업종을 고르시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 흐름만 봐도 지수 흐름을 대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가총액을 전부 다 올리고 삼성전자 혼자 빼면 지수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처럼 10포인트, 20포인트 올리면 아직 61선까지 내려간다고 치면은 추세 매매를 하더라도 올라올 때 인버스를 사고 61선쯤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게 사실 좀 더 편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물 그리고 시장 베이시스가 워낙 움직임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하루의 장중 변동성을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루에 선물이 5%씩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지금이 위아래로. 그렇게 되면은 그 지수 변동폭은 아무래도 20, 30포인트가 더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가 힘들다는 거고요. 업종을 투자하실 때 기업들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투자를 좀 제끼시고요.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한 업종 내에서 내수, 음식료, 제약 이런 것들은 차라리 박스권 매매하는 전략, 업종별로 따지면 굳이 그런 투자 전략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인의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을 짜봅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혼조세 장을 예상하고 개별 종목에 대응을 하자 신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업종의 관심을 보합권 등락이 예상되니 비추세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중소형주 장세는 계속될 것이고 또 반등시 현금화 1960선 이하에선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요, 제약과 통신업종, 제약과 바이오업종, 자동차 업종, 경제 민주화 수혜 관련주, 자동차 업종으로 제약과 자동차가 각각 중복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좀 볼까요? 네, 날씨가 매우 추운 계절인데 네. 증시도 아직까지 온기가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는 거래소, 코스닥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환율이 계속 내려가면서 수출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아졌고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에 따라서 국내 상장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거래소는 최근 뚜렷한 수급상의 움직임은 없지만 2,000선 위에서의 그런 펀드 환매 물량과 외인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 2,000선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모습이고요. 지수를 견인해왔던 삼성전자도 최근 며칠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때문에 지수의 추가 상승은 당분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거래소 대비 움직임이 좋았던 코스닥도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이번 주 내내 조정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테마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 생겨나고 있고 애니메이션 관련 테마, 무선 충전기 관련 테마 등 신선한 테마가 새로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개별 종목에 한해서는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가능한 모습이고 또 최근 조정을 받은 만큼 저가 매수에 가담해도 될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장 12자 투자 전략에서 이제 중소형 장세는 계속될 것이고 관심 업종으로는 경제 민주화 수혜 관련주를 꼽으셨거든요. 어떤 것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올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분야가 바로 경제 민주화 분야입니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기업이 잠식한 분야를 중소기업이 좀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것이 크게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네, 막연한 발언이 아닌 실제로 중소형 PC 업체 그리고 SI 업체는 수혜가 제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PC 보급률 의무 확대 정책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단순히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혜가 가능한 종목 그런 종목을 옥성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예, 오늘은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에이텍은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의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은 해외 수출 성장으로 전년 대비 50%가량 성장이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도 경제민주화 수혜로 연간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SI 공공부문 시스템 통합 사업 역시 같은 이유로 대기업의 SI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무늬만 경제민주화 테마가 아닌 그런 실질적인 매출 성장 그리고 순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11선을 우상향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121선을 향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으로 매수의 가담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실적 호전, 정책 수혜, 성장성 부각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6,000원을 제시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인 3,810원 내외, 손절가는 3,4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점을 다지고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에이텍에 대한 추천 말씀을 최희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코스닥 시장이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박근혜 노믹스가 본격화될 경우 코스닥 지수의 장기 박스권 탈출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해외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들어 유럽 시장 확대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 건설사들의 상황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최근 음식료주가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잇따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라는 우호적인 환경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상승 랠리가 지속될지 음식료주에 대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 11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첫 번째 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에 코스닥 쪽에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12월 일본에서 새로운 정부가 취임한 이래 이제 실질적으로 1월에는 미국에서 2월에는 한국에서, 3월에는 중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런 대통령들은 이제 자기가 꿈꾸던 어떤 그 국가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취임 후 강력한 이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를 알아보기 전에 미국이나 일본, 중국의 어떤 정상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알아보면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또 설비 투자를 해서 향후 기술 경쟁력을 갖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중국의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스마트화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대신에 이제는 내수나 서비스업을 키워서 세계의 중심국이 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고 아베 총리는 20년간의 잃어버린 20년을 놓기 위해서 이제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중소기업 대통령론 그리고 경제 민주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이런 것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데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지만 지금 입법부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청의 업무 보고를 가장 먼저 받으면서 정책의 가장 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줬는데요.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99년 말하고 2004년 말에 벤처기업하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어떤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건데요. 결국 중소기업을 중견기업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한 1,500억 원에서 1조 정도의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발전시키겠다 이런 건데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창업 벤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창업 벤처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려면 할 수 없이 이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IPO를 활성화시켜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래도 활성화를 시켜야 이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이제 큰 걸림돌이 없어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박근혜 새로운 정부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그동안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부진했던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하죠. 네, 그 중소기업 우리나라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 2012년 중동에서의 그 수주가 급격히 줄면서 그 세계 글로벌한 곳으로 수주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남미나 동남아시아, 아시아 지역 그리고 또 자기가 정유 플랜트를 잘하고 있었으면 이제 화학이나 그 발전 플랜트로 이렇게 영역까지 넓혀가면서 이제 수주를 받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 다각화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제 글로벌한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심지어 유럽에서까지 이제 받기 시작을 한 건데요. 먼저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에서 민간 수력 발전소를 그 수주를 했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통상 석유화학 발전 플랜트를 짓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석유화학 플랜트가 아닌 발전 플랜트 프로젝트를 받아서 지난 한 해에 해외 발전 플랜트에서만 10억 원 이상의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도 폴란드에서 생활 폐기물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몽고나 홍콩 같은 곳에서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고 최근에는 터키의 헬스케어 사업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해상 플랜트나 그린스마트 등 신사업 부분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 정부 정책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구체은행들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요. 그 한국전력이나 주택공사나 한국원자력공사, 수자원공사 같은 인프라 그런 것을 그런 공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인프라도 또 건설을 수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기업들 간의 어떤 협력도 강화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통상 이제 건설사들이 그 전혀 경험이 없던 국가에 진출을 하거나 지금처럼 새로운 영역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통상 원가율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율이 넘어간다는 것은 즉 손해를 보면서 건설을 짓는다는 건데요. 그 201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발 수주가 줄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익을 내기보다는 수업료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중동에서의 어떤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하고 지금까지 이제 수업료를 냈던 지역에서 그 수주공사가 빛을 발한다면 그 국내 경기,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그 얼어있던 건설주에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최근 음식료주의 주가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데다가 이 업체들마저 가격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실적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음식료 업종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음식료 업종들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이나 농심이나 무학, 풀먼홀딩스 이런 음식료 업체들이 다들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다른 그 음식료 업체들도 상승세를 내고 있는데요.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은 먼저 그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조미료나 이제 된장, 고추장 같은 가격을 8.4% 올렸고 그리고 김치나 이런 것들을 가격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이제 주로 원화 강세라는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있었던 건데요. 원가 부담이 줄면서 이제 수익성이 전부 다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증권가에서는 그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매출 이익이 성장을 했고 계속해서 원달러가 약세를 이렇게 강세를 보여준다면 실적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도 음식료 업종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지금 음식료 업종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음식료 그 곡물 시장에서의 미국 농무부의 어떤 곡물 전망 보고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데요. 이런 그 음식료 업종에 있어서 그 곡물 가격은 상당히 실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상반기 그 곡물 가격 그 전망을 보게 된다면은 그 생산량은 170만 톤이 상향이 되는데
소비량이 470만 톤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 재고가 그 전년보다 더 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주요 곡물 가격들이 하향 안정이 돼 있지만 이런 발표를 통해 가지고 아마 전망치 하향 조정을 통했기 때문에 곡물가가 이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요. 곡물 가격은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에는 좀 유리한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조금 전 한 분의 전문가와 연결했을 때 그냥 크게 한숨을 내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전문가들 투자자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장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증권 남성호 대리를 연결해서 중국 쪽은 어떠한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 부탁드리죠. 현재 그 상해 종합지수 그 2300.08포인트, 2300포인트 붕괴될지 안 될지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새 지도부의 그 올해 주택 가격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을 막으면서 뭐 일자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장기적인 부분은 이제 내수를 위주로 이제 도시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그 새 정부의 그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갖고 3월 전인대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98.93으로 이제 일단 2300포인트가 깨진 상태고요. 이 부분이 오늘 장에서 어떤 그 지수대로 끝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남성호 대리와 함께 중국 쪽 소식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을 연결해서 키포인트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장에 좀 상승세가 둔화된 듯해서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요. 수급 공백, 다들 공감하시는 키워드일 겁니다. 뱅가드 펀드 다 알고 있는 악재인 만큼 수급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주긴 힘들겠지만 시장이 분명히 호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악재란 것인데요. 주간 단위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00억씩 매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즉 일정 기간 답답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매도에 맞서는 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려 9조 원이나 팔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시장을 올릴 만큼 매수가 들어올 리 없기 때문에 당장은 글로벌적으로 뚜렷한 호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장세 우리 증시에서는 쭉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방어 그리고 계좌에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일단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더 우세해 보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5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신다면요. 예,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순환매는 두 가지 종류의 순환매가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 초입에서의 돈이 굉장히 많이 돌리면서 순환매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장이 좋지 않을 때 그 제한된 거래 금액으로 일정 업종을 팔면서 다른 업종을 사주는 그런 순환매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예상하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후자 쪽이고요. 그런 연유에서 제가 올 초에 시작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 낙폭과대주들, 화학, 조선 등 일정 부분은 다 올라왔고요. 덜 올라왔던 부분이 태양광과 건설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전략으로 유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초에 이번 한 달간 먼저 태양광 업종이 치우갔습니다. 올 초부터 해서 중반까지 OCI를 필두로 그 태양광 업체들 강력한 상승이 있었죠. 물론 하락했던 폭을 본다면 아직까지 한참 남아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다른 종목 대비 상당히 강력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종목으로는 넥솔론, 웅진에너지, SDN 등이 있는데 저점에서 30에서 40% 정도씩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달 중반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태양광 쪽은 일정 부분 상승이 이때 끝났기 때문에 낙폭과대란 부분이 좀 상쇄된 것 같고요. 덜 올라왔던 건설 쪽에서 다시 분위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건설 경기 풀릴 것이란 것. 또 가장 큰 것은 아직까지 덜 올라왔던 것들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움직임은 실적이 건설주 중에 가장 좋은 현대건설과 실적이 또 가장 힘들었던 GS건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상으로 보신다면은 물론 그 낙폭과대 주도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있는 현대건설의 차트가 더 상대적으로 우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 화학주의 반등에서도 그러했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향후 예상을 붙이면서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들 업종의 상승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일정 부분 상승 뒤에는 실제적으로 경기 개선이 뒷받침이 되어야 갈 수 있다는 논리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자동차주들 어제부터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수급 또한 양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에서는 지속적인 강세와 또 지속적인 약세는 없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대형주의 부분에는 이런 논리를 적용을 시키신다면은 상대적으로 매매가 유효할 수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수급이 바뀌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낙폭도 과대했고요.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더 많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한 짧게 일주일 이상 정도의 강세 상대적으로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급 공백으로 인한 매매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순환매에 따른 관심 업종을 짧게 대응을 하신다면은 시장 이상의 수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테마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훨씬 강력한 테마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유럽발 위기 때에는 대선 테마가 물론 그렇게 좋은 테마는 아니지만 정말 엄청난 수익을 보여줬고요. 작년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부진한 틈을 타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로는 지금은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 있지만 전자결제주 정말 공격적인 상승이 있었죠. 제 기억에도 약 한 2달간 매일매일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또 두 번째로 화장품주들 역시도 강력한 테마로 큰 폭이 약 한 2달간 45%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행주, 카지노주. 일단 시장에 돈이 크게 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업종을 팔아야 다른 업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뱅가드 펀드가 대형주 쪽 위주로 매도를 나온다고 한다면 기관은 그에 맞서는 움직임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이 좋지 않은 대형주를 팔아서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중점을 좀 둘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수익률을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사항 자체는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일단 뱅가드 펀드 매도가 나오는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좀 형성되는 느낌이 보이신다고 한다면은 상승 초기에 잡아서 다들 좋지 않겠지만 테마에 좀 편승을 하신다면은 강력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강력한 테마, 이 테마에 좀 집중하고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선 테마니 뭐니 지난 연말에 워낙 또 강력한 테마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람들 웃기도 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 울기도 하게 만들었는데, 자, 연초에는 또 어떤 테마주들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선뜻 다가설지 관심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을 발굴하셨는지 듣고 싶은데요. 예, 하나투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2년 전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연속적으로 적자를 내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졌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이제는 다시 예전의 명성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일단 하나투어 우호적인 환율 여건과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신규 유입되는 여행 수요가 견조해지면서 실적 및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나투어는 올해 아웃바운드 부문에서 성장을 지속하면서 현재 시장 점유율 18%가 연말 기준까지 20%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호텔 앤 에어 설립으로 인한 항공권 재고 손실 감소 및 타이트한 전문 관리 자원 원가 관리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도 14%에서 올해 1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3%와 750% 증가한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2011년도 4분기 태국 홍수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매출액 증가율은 굉장히 높고요. 항공권 공급 증가로 제품 구색과 패키지 공급량이 늘어난 것이 주요하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 1월에서 3월까지 예약 증감률을 보게 되면요. 각각 25%, 9%, 26%씩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었는데 올해 실적이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성장이 전체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신규 유입되는 여행 수요가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약 증감률로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1분기 송출액은 1분기 기준 최대치인 55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제가 아니었었죠. 이번 주 시작하면서 하나투어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들어갔습니다. 외인들 좀 매도를 했었죠. 좀 모두투어, 하나투어 둘 다 일정 부분 하락을 겪었는데요.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은 실적을 생각한다면은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여지겠고, 실적 발표 후에 항상 그렇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후에 약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조정을 겪고서 다시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대로 삼성전자의 그 패턴이 그랬듯이 하나투어 역시도 이번 호실적 발표를 계기로 지난 전고점에 69,000원 강하게 좀 돌파할 것을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 매수가는 시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5,000원,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5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목표가 8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500원으로 상당히 큰 58,000원으로 큰 그 갭을 좀 보이면서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투어 지금 그 차트를 보니까요, 위에서 쭉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박스권 장세로 이해를 하고 이 안에서의 단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법도 좀 유효할까요? 아니면 상당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것을 상정해 두고 접근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네, 일단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일단 이 동일 기간에는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왔던 기간이었습니다. 시장의 돈이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들보다는 약간 소외됐던 종목에 몰렸던 점이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낙폭 과대주들 지금 순환매로 돌면서 올라왔고 일정 부분씩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금 실적에 좀 주목할 때라고 보여지겠고요. 전고점을 강력하게 좀 돌파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고점의 강력한 돌파를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재현 차장께서 하나투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 종목 퀵서비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료 문자와 전화로 많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거래소가 소폭 하락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약보합세 정도밖에는 아직 되지 않으니까요. 오후장에서 좀 상승으로의 전환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